안녕하십니까. 한국상담학회 김일수 회장입니다. 법제화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알려드린 대로 심리상담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간에 함께 있음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물론 발의는 이제 시작이지만 이러한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법제화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린 이후 언론 보도나 카드 뉴스 등을 통해 타 기관의 다른 의견을 들으시면서 회원 여러분들은 우려를 많이 하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통합학술대회는 법제화 설명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줌 실시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늘 이후 동영상 방송으로 녹화본을 한 1개월 정도 청취하실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 마음 건강 증진 및 전문 상담사들의 법적 지위 마련을 위해 심리상담 법률 제정 노력을 오랫동안 기울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던 시기부터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정신보건 TFT를 결성하여 함께 활동하여 왔습니다. NCS 직종 분류 개선안을 요구하여 15년에는 대분류 7번째 영역, 사회복지 종교의 중분류 2, 상담 소분류 3회, 심리상담 분류 체계를 확정하였습니다. 16년에는 유성엽 의원에게 상담사법 입법 발의 요청을 하였었으며 한국상담진흥협회를 창립하여 전문 상담기관들이 협력하여 8월 8일 상담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상담정책 포럼을 매 국회에서 진행하여 왔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후원하여 법률사무소 서희가 심리상담사법 제정 입법을 위한 기초연구 1.1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10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전략적으로 국회에 상담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입법 발의를 촉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최종윤 의원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두 분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2개의 심리상담 법률안을 저희가 기초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발의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이 두 법률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박철영 법제화위원장이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한국상담학회 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 국가자격 법제화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철형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리상담사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명회 자리에는 이 법안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의견 또 자문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소개해 주실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서희 대표 변호사이신 윤동욱 변호사님을 모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심리상담사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는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나 또는 의구심 이런 것들을 가지셨던 회원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도 오늘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심리학회 또는 임상심리학회 관계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부디 오늘 이 설명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현재 다양한 형태로 오도되고 있고 심지어 가짜 뉴스로 보여지기까지 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오늘 이후로는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법은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두 분의 국회의원께서 용기 있게 결단해서 발의하신 정말 귀중한 법안입니다. 어떤 법이든 완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그런 법으로 시작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의미나 또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좋은 토대가 갖춰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법 이해 증진이 많이 되시고 또 자신 있게 또 그 두려움 없이 이 법을 지지하고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는 한 목소리를 모아주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화면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화면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회에서 다루어지는 법안은 두 개의 법안입니다. 하나는 한 가지는 이제 먼저 발의된 법안은요, 심리상담사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 이틀 뒤에 또 이어서 바로 발의된 법안인데요. 국민 마음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고요. 이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조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현재 많은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 또는 어떤 일부 이제 그런 전문 단체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어떤 그런 조항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두 개 정당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 두 개 정당에서 각각의 법안, 즉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후에 이 입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런 궁금증도 있던데요. 두 개가 올라왔으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법이 채택되는 거냐, 또는 이 법이 같이 심사가 되는 과정 중에 불필요한 내용 또는 꼭 필요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거나 수정되는 여지도 있느냐, 이러한 입법 과정에 대한 절차 또는 법이 발의됐다는 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법률 전문가로부터 직접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이어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동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튼 이 심리상담사 법안의 어떤 용역을 받아서 저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고, 이것이 실제 이제 국회에서 지금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각각 이제 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발의까지 이렇게 뚝심 있게 이걸 밀고 오셨다는 것도 이 한국상담학회 역량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정말 실제 이게 법안이 제가 용역을 맡을 때만 해도 발의가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 법안이 발의되었고요. 이제 회원분들께서는 이제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발의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What's going on,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궁금해 하시길래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좀 답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국회 입법 과정은 일단 총 이제 4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헌법상은 정부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면은 이렇게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부안으로 올라간 건 아니죠. 그래서 국회의원 10인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 아직 야당은 안 되겠지만 이제 민주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께서 국회의원 10명이서 이제 발의한 게 심리상담사 법안이다라고 해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야당 국민의힘에서 올라간 게 전봉민 의원이 이제 국민마음건강증진법, 이제 줄여서 마음건강증진법이 이제 올라갔지요. 그래서 10명이 지금 제한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정부안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좀 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안이라고 하면은 뭐 보건복지부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면 관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정치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됐다. 이것만 해도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는 거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10명 이상에서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10명이 제한됐으면은 이게 현재 국회에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개 상임위원회가 이제 되면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배분을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용역 맡을 때는 심리상담사라는 자격증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거 교육부 교육위원회 쪽 상담으로 가야 되는 뭐야 상임위원회를 가는 거냐 아니면 여성가족부 이제 뭐 폐지도 나오는데 여성가족부냐 이제 그 당시에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 이제 있는 이 상임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발의가 되어서 여기 나와 있는 최종인 의원과 전복민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했고 이제 보건복지부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심사 과정에 들어가겠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제안자가 취지 설명하고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2단계고요. 제안하는 게 1단계 심사. 그래서 상임위원회 이제 배부가 돼서 심사되는 게 이제 2단계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저희 전문위원이라고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위원회 이런 각각 위원회마다 그 말 그대로 이쪽 그 보건복지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그런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분들은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잖아요. 다른 어떤 법률,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민연금이든 뭐 여러 가지 다뤄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그 심리상담사 법안에 관련되어 가지고서 여러 번 경험이 많으신 이런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T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법률안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타당성을 가지는지 어떤 규범성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 검토 보고서가 낼 때 이 전문위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분이 키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상임위원회가 그러면은 야 심리상담사 법안을 만들자. 그래가지고서 땅땅땅 두드겼단 말이죠. 그럼 3단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법사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에 이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가요. 여기에 가면은 주로 율사들, 그러니까는 뭐 판사나 검사, 변호사 출신 그런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법률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지? 뭐 체계라든지 국가 전체적인 어떤 툴 내에서 아니면 이 법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법률 내용이라든지 규정이 뭐 위법이 없나? 이런 어떤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구 심사라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통과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죠. 그래서 법사위가 상당히 국회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법사위를 가고요. 법사위 가서 전원위원회로 이제 올라가서 심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국회 본회의 이제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은 정부로 이송되어서 공포되고 20일 내에 뭐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이것이 법률안이 통과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현재는 이제 국회의원 10인 이상 올라가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심사를 받겠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사실 그 부분에서만 통과되면은 뭐 법사위라든지 실제 본회의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여러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튼 그 다음 슬라이드 본다고 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될 거냐 했으면은 현재 최종현 의원 안도 올라갔고 전복민 의원 안도 올라갔지만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 이런 거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제 토론 수정을 거쳐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대안이 채택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거를 한번 예를 가져 볼까요? 제가 그때 한번 그 관여했던 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뭐 생소하겠지만 환자 안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병원이나 의원에서 환자에 대해서 어떤 그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의료 과실들이 반복이 되지? 이걸 줄여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환자 안전법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거기 나오지만은 뭐 지난 20대 국회인가요? 여기서 더 보면은 20대 국회 때도 김상희 의원 해서 쭈르륵 올라가죠. 그러니까 개정안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원들마다 이렇게 왜 많이 올리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튼 의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해야 나중에 뭐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때 아, 내가 열심히 의정 활동했습니다. 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안 법률안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동료 의원들 이렇게 12씩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올리는 안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들을 보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쭈루루루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향후에도 심리상담사 법안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또 다른 개정안도 올라올 수 있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이거를 이제 심리하겠죠. 그러면 이 중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여러 가지 안들이 이렇게 개정 법률안이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대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을 채택합니다. 그래서고서 여러 가지 안이 온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뭐 이 부분은 좀 독소 조항이네. 이 부분은 좀 법률 체계 안 맞네. 이 부분은 뭐 다른 법안이 더 좋으니까 넣자라고 해서 그 보건복지위원회 어떤 전문위원이라든지 이 각각 그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심사를 거친 다음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쭉 올라가는 어떤 이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함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서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이렇게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만들듯이 이런 어떤 추세의 어떤 사례에 비춰본다고 하면은 현재 나와 있듯이 뭐 국민마음건강증진법이라는 이름도 있고 심리상담사 법안도 있고 뭐 또 다른 법안이 쭈르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다 하면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이 심의 토론하는 과정이 있겠구나.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누구 법률안 A 또는 B 일방만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이제 자구라든지 다 따온 다음에 보건복지위원장이 그 자구를 추려가지고서 예컨대 뭐 심리상담 법안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대안을 채택하겠구나. 그리고 나머지 안들은요 이렇게 뭐 임기만료 폐기되든 대안에 반영됐으니까 폐기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로 수렴되는 대안이 아마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명확하게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2개 법안이 올라왔고 혹시 뭐 또 관련된 어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 또 추가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가 채택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것이 다 병합심사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이렇게 다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것이 제3의 법으로 이렇게 좋은 조항들은 수렴될 거고 또는 뭔가 적절하지 않은 조항들은 삭제되거나 뭐 수정 보완될 수도 있고 해서 하나의 대안적 법으로 이렇게 통과되는 과정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예정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도 어떤 전문 한 단체에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국민청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참여해달라라는 이메일을 받아서 이렇게 뭐 예전에도 받았던 건데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요. 주로 반대하는 취지와 뭐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이번에 그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소위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리고 또 심리 상담 분야의 수많은 민간 자격 검증되지 않고 윤리적으로 또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이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형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게 국민에게 안전한 심리 상담 서비스가 제공돼야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법을 좋은 법을 만들어 달라 다 찬성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공 불문 또는 뭐 어떤 특정 학사학위만 가지고 또는 학력도 없이 뭐 소위 뭐 아무나 심리 상담사가 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법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과연 이 법이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고 또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보니까요. 굉장히 잘못된 법 해석 또는 법으로 명확히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지 못하신 건지 뭐 보기 싫으신 건지 그걸 보지도 않고 아무런 무자격자가 심리상담사가 된다든지 아무런 수련 없이 상담사로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우려 또는 반대를 글로 써서 국민청원에까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 중에 대부분은 이 법을 잘 보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법은 이전에 없던 심리 상담과 관련된 기본법, 아주 기본적인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몇 시간을 수련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법에 담는 내용이 아니고 이 법이 통과돼야 그걸 담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정해진 바도 없는데 그것이 마치 뭐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법에는 강조돼 있고 어떤 법에는 또 빠져 있고 뭐 이런 약간 법마다 두 개의 법이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을 이해하면 좋을지 변호사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최종윤 의원이 발의하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의 제10조 2호에 있는 문구가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대를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법은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헌법 밑에 있는 게 법률이고 법률 밑에 있는 게 대통령령, 뭐 각부,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게 헌법.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에 뭐 예컨대 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가진다 한 줄 써 있어요. 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뭐냐? 그거는 이제 하위규범인 법률. 그보다 또 하위규범인 뭐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가려질 문제인 것처럼 밑으로 올수록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것이고 헌법이나 법률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법률에다가 왜 다 안 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에다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에서 그걸 다 명시해놨다. 나중에 빠지면 폐업하면 법을 개정해야 되면 국회의원들이 과반수가 모이고 또 투표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어떻게 거쳐요?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실제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입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가 어떤 근거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서 행정부인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령에다가 이제 위임을 주게 되면 하부에서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현실에 맞게끔 탄력성 있게 구체화시키는 것이지요.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에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입법 발의 안에 그 법률적 추상적인 그 일반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만 우리가 심리를 하면 그래서 이것이 정말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당연히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입법 사항을 했으니 그 법에 대한 실제 실행을 담당하면서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그 발의안 보니까 그 현재 그 심리상담사 법안 최종윤 의원 발의하는 10조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5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자격증 준다는 게 아니라 심리상담사 시험 칠 수 있는 응시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자격증 주는 경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누구한테 줄 거냐 했을 때 이 법에서는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시설 경력이 있으면 주겠다는 했는데 이 법조항 해석을 일부는 이 경우는 시설이 중요한 게 방점이 아니라 그 상담 심리학 전공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학부에서 나는 상담이나 심리학 과목을 안 들었다. 아니면 전공자가 아니다. 라고 한 사람. 그 사람 중에서도 좌우지간 대통령이 정한다라고 했지 시설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해석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모델은 전문가 선발하는데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뭐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공인회계사 CPA 있죠? 이 모형보다도 좀 더 완화된 모델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그 고려대 교육학과의 이상민 교수님이 최근에 쓴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최소 응시 자격 논란, 어떻게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 양성해야 하는가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 주장에 의하면, 설명에 의하면은 전문가 선발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형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모형은 미국에서도 이런 우리가 유사한 사이컬러지 어떤 심리상담사 모형이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각 주마다 50개 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각 주에서 인증한 대학에서 어떤 고등교육 평가 인준을 통과한 그런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돼요. 나는 무슨 어디 다른 어떤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함량 미달의 대학을 졸업했다, 이건 안 되고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그 모델에서의 어떤 그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심리상담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심리상담하면서 100시간 동안 이런 어떤 학사라든지 석사 과정에서 그 현장 상담 실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600시간 인턴십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임시 면허증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3000시간, 그러니까 어떤 담당기관 슈퍼비전 하에서 3000시간의 실무 교육을 가진 사람만이 실제 상담센터를 개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미국 심리상담사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석사학위 졸업해가지고서 100시간 인턴이라든지 600시간 인턴이라든지 100시간 상담 실습하면 주기 때문에 선발 이런 제한은 없고요. 필기 면접을 봐서 합격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미국 심리상담사 모형이 있고요. 두 번째 모형은 의사 변호사 모형이 있습니다. 이제 의사 같은 경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 들어왔죠. 예전에는 사법시험 있을 때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여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의사도 의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대 입시는 3,000명,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2,000명이 들어와서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합격률을 보는데, 어떤 교수는 매우 낮다 했는데 현재 이번에도 최근에 변시 10일에 합격 발표가 났는데 한 55% 정도가 이제 합격을 하는 게,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의대라든지 아니면 법학전문대학원 코스웍을 마치고 나서 그들에 한해서 이제 시험을 봐서 뽑는 이런 모델도 모형 2라고 했고요. 세 번째 모형은 공인회계사 모형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지, 학부에 경영학과 나온 사람만 볼 수 있다, 경제학과 나온 사람만 볼 수 있다, 이런 학부의 제한, 허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어떤 그 회계 관련 이런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해서 24학점 학점을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본 사람 중에서 100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국가 수준에서 질을 관리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는 로스쿨 체제하에서 이번에 한 1700명이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보다 공인회계사는 더 적게 뽑는 거죠. 그래서 1000명으로 해서 상당한 시험 난이도를 가지고서 여기서 배출되는 사람들의 그 질을 관리합니다, 자격증에. 그래서 1, 2차 필기 시험을 이제 보고요, 연 1회 시험을 이제 있고 합격률이 매우 낮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형은 중등교사, 여러 가지 초등교사 말고요, 이제 중등교사인데, 현재 중등교사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선발 인원을 많이 뽑아요. 한 26,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 그대로 학점만 이수하게 되면은 그냥 중등교사 자격증을 줘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시험을 할 때는 이제 뽑겠죠. 26,000명, 예전에 더 누적된 사람이 있으면 시험을 봐서 임용고시를 봐서 이제 3,500명 뽑는,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이제 모형이 1, 2, 3, 4 모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심리상담사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모형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심리상담사 법안 보면 10조 아까 2항을 보니까 시설에서 실무 경력만 있으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석사학위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학점은 이수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설만 있으면 준다?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이 발의안은 아까 회계사 모형보다도 좀 더 완화된 모델이라 평가됩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져서 표시했어요. 왜냐하면은 심리상담사라고 하면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건데, 그래서 실제 CPA 같은 경우도 그 회계 관련해 가지고서 학부라든지 해서 24학점 이상, 예전에 사법시험일 때도
뭐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 학력으로도 시험을 봤지만 제가 그 사법시험 합격할 때는 이제 법학에서 뭐 학점에서 일반적으로 아니면 제가 온라인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몇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지만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줬거든요. 최소 법학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되듯이. 그것처럼 공인회계사도 응시 자격에 대해서 학부 제한은 없지만 뭐 24학점은 이제 제가 이수를 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이 심리상담사 법안은 아예 그냥 심리상담 관련해 가지고서 아무런 뭐 자기가 이수를 안 했다 하더라도 마치 어떻게 보면 정관예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유사한 게 뭐 국세청, 특허청 이런 공무원들은 자기가 학부랑 상관이 없죠. 그냥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자기가 거기서 5급이든 7급이든 근무하고 나오면은 뭐 세무사 시험이라든지 변리사 시험에서 1, 2차 과목이 막 면제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정관예우 같이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실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현재 발의는 됐지만 향후에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되려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마치면은 이 부분 전문가 선발하는 건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현재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는 공인회계사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처럼 우리가 일정한 학부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일본의 공인심리사 같은 경우는 일정한 과목을 이수하게 된 사람들에 한해서 즉 심리상담 관련을 인수한 사람에 한해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종현 의원안은 공인회계사 모델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더 완화했으니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종현 의원 발의한 이 법안 전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 10조 2호에 있는 실무 경력, 5년간의 실무 경력,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디테일은 이렇게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근거를 남겨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이나 학력에 대한 아무런 정의 없이 실무 경력만 있으면 심리상담사 자격에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선발 모형에 있어서 지나치게 완화된 조항으로 보여진다라는 평가 의견이셨고 아마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논의한 이 설명 들은 대로 하자면 여러 법안이 심의되고 하는 과정 중에 해당 조항은 빠지게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법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법안의 조항을 가지고 이 조항이 있으니까 이번에 입법을 반대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하고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어떤 해당 조항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법이 더 좋은, 더 적절한 법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더 좋은 법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조항에 대해서 법 전체를 반대한다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계속해서 자격, 전문성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종현 의원 발의안에는 제10조 그리고 전복민 의원 발의안에는 제8조에 심리상담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문성의 문제가 없을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반대하는 어떤 단체에 에서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국민청원 글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학사학위만 취득한 사람에게 어떻게 상담을 받게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과연 학사학위 학력 수준만으로 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을 준다는 것이 그렇게 법적으로 또는 국민 정서적으로 실제로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자격 부여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걸까?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성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페셔널이다, 어떤 자격 기준,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철학적이든 아니면 실정법상으로도 한번 고민해볼 문제 같긴 한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에서 중요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 저는 질 관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상민 교수님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 법안 최종윤 의원 발의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학원하고 대학이죠. 그러니까 학부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아니면 아까 저는 5년 이상 어떤 시설 경력만 있으면 준다 했는데, 이분 문제 있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최종윤 의원 발의에서 보면 학부에서도 이렇게 상담학이나 심리학 등 향후에 이제 구체적인 과목들은 하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해지겠죠. 이제 거기서 정해지는 그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한테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심리상담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전봉민 의원의 발의안에서 본다고 하면은 대학원에서는 석사학이면은 말 그대로 졸업한 사람은 당연히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학원 석사가 아닌 학사다. 이럴 때에는 상담학이나 심리학 등 과목을 학부에서 이수하고요. 그다음에 3년의 실무를 거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씩 이제 각각 의원마다 의원안이 다르죠. 그리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향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정신과장이라든지 해서 모여가지고, 그럼 이분은 어떤 식으로 조율할 것이냐 해서 대안 채택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럴 겁니다. 실제 일본 같은 경우도 공인심리사법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봉민 의원 발의안처럼 대학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석사학위 땄다 하면은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시험 자격을 주지만, 학부생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이렇게 3년이든 5년이든 이런 식으로 실무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윤 의원이 발의했던 이 심리상담사 법안, 이 부분은 심리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어떤 전문성의 최소 기준을 지나치게 낮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학부에서 여러 가지 뭐 상담이나 심리 이런 것들도 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경력만 있으면은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허들, 최소 기준을 지나치게 낮춰서 필요 이상의 많은 사람이 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전봉민 의원이 발의했던 이 발의안 자격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한국심리학회라든지 임상심리학회가 주장하는, 이분들은 석사 졸업한 다음에 3,000시간 코스웍을 이수해라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하여간 뭐 낫다라고 이제 그 중간 정도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번 입법안에 발의하면서 저는 그 전봉민 의원 그 발의안을 저는 저런 식으로 좀 디자인했었는데, 저는 사실 5년 했지만 지금은 3년으로 줄었지만 코스웍이 심리상담 어떤 법제화 초기에는 이런 어떤 자격증 시험 응시에 대한 진입장벽을 좀 낮춰서 좀 낮춰주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 단계에서 선발 인원 제한을 통해서 어떤 역량 있는 심리상담사를 선발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한번 저는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다, 아니면은 우리가 공인회계사다, 세무사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도 고졸이었어요, 학력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학력이 아니라,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1000명 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우스갯소리로 저 같은 경우도 할 때는, 예전에 제가 사법시 합격할 때에는 그 당시 저는 1000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1000명 뽑을 때 했는데, 그전에는 사법시 합격자가 30명, 50명, 100명, 300명, 500명, 700명, 1000명까지 할 때 이제 1000명이 뽑혔거든요. 그러면은 700명대 뽑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너네들은 쉽게 사법시 합격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법시 합격한 사람들 본다고 하면은 지금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이 변호사 되는 분들은 지금 1700명을 뽑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법시 합격한 사람들 보면은, 야, 로스쿨 나와서 너네들은 뭐 상당히 뭐 질이 떨어지네, 너는 전문성이 없어,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심리상담사 법안이든 이 마음건강 증진 법안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민간 자격증 있는 것을 국가 자격증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격동의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서로, 야, 나는 석사 출신인데, 나는 뭐 학사인데 너가 뭐 전문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득권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고요. 향후에 뽑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후배들이잖아요. 그럼 후배들이 이 심리상담사 시장에 들어올 때, 그러면 심리상담사는 정말 국민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고, 그것이
뭐 산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재 심리적 어떤 그 외상 뭐 스트레스라든지 그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 가지고서 공무원 같은 경우도 다 이런 심리 상담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전문가한테 그런 어떤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프로페셔널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정말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그걸 국가 자격증에서 공인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학력이 아닙니다. 너는 학사니까 안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험들을 향후에 만들어서 제도화시켜서 어떻게 질 관리할 것이냐. 공인의사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뽑거든요. 1000명 뽑아요. 그러니까는 공인의사는 실제 어떤 기업의 회계감사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심리상담사도 전문가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학력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 법안들은 그래서 학부라든지 뭐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배출 인원들을 제한을 통해 가지고서 또는 배출 실제 합격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질 컨트롤을 할 때 그것이 국민의 더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은요. 지금 이 법대로 가면 심리상담사 자격 아무나 소위 딸 수 있는 그러한 뭐 굉장히 전문성에 검증이 되지 않는 아무나 딸 수 있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된다라고 우려하는 것과는 굉장히 그 우려가 굉장히 좀 잘못된 우려일 수도 있겠구나. 물론 아직 구체적인 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자격 제도나 질 관리 정말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국민 마음 건강에 대한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나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들어가고 잘 설계해야 되겠지만 이 법이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심리상담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아무나 취득하는 자격증을 남발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우려는 잘못된 우려이겠구나라는 생각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게 또 최소한의 뭐 학점 이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실제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인원으로 또는 어느 정도 난이도로 또는 어느 정도의 어떤 전문성을 요구할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 분야에 있는 여러 전문가 또 단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법 통과된 이후에 함께 만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질문을 많이 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심리상담사법 아무리 찾아도 수련의 숫자도 안 보이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민간 자격으로 대표적인 한국 상담학회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 수련 요건을 갖춰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라고 우리 다 동의는 하지만 참 힘들고 시간과 에너지와 심지어 돈도 많이 드는 그런 과정인데 아니 그런 거 하나 없이 자격을 취득한다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수련 요건이 필요 없는 아니면 그게 빠져 있는 법을 지금 우리가 지금 통과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건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한 이 법에 대해서 지지 못하겠다 이런 회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최종윤 의원의 발의안 그리고 그 전복민 의원의 발의안 두 발의안 다 수련 요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수련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변호사님 설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법의 최종의원 발의안 법 35조 1항에 아까 심리상담사 자격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시작한다는 거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호사 자격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법시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니면 로스쿨 시험을 마친 다음에 이번에 변시 합격했습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업무를 이제 업이라고 하는데 그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냐? 현재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쿨 시험 변시 시험으로 로스쿨 나와서 응시 자격이 생기고 그다음에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자기가
실제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6개월 정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것처럼 일단 최종의원 발의안도 보게 되면 실무교육,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일단 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이 실무교육은 이제 수련교육이다라고 돼 있고 설명돼 있는데 좀 계속 보시고, 전범위원 발의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심리상담사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업무를 개시한다. 즉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저희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뭐 등록하든지 하겠죠. 그렇고 나서 그 심리상담사 자격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업무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이제 실무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전범위원에서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 법안 모두 향후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심리상담사 협회라는 것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이 심리상담사 협회를 통한 실무교육을 둘 다 예정하고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법안만 보면은 안 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한번 볼까요?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리상담사가 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주무부가 금융위원회니까 이게 보도자료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럼 뭐라 돼 있어요? 이렇게 실무수습교육제도 개선 방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에도 심리상담사협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법에 통과가 되면은 그 심리상담사협회에서 실무수습교육이 진행되면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인회계사 다른 직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구나. 우리 만약에 심리상담사도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이 두 법안에도 보면은 심리상담사 자격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올해에는 뭐 공인회계사는 1000명을 뽑자, 뭐 900명을 뽑자, 몇 명을 뽑자, 아까 진료관리 말씀을 드렸듯이 그 뽑힌 사람들의 그 응시 자격 대비해가지고서 그 수급 인원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합격만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의대 졸업했다. 아니 의대 다니면서 수술도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인데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수습 인턴 하잖아요. 1년만 인턴을 하든 레지던트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듯이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도 합격했다고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실무수습 교육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직역인 공인회계사 계속 살펴보면 이런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라는 게 이 법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 주무관청인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국장, 전문심의위원,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 학계 3명, 기업 2명, 회계 업무 2명, 11명의 위원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야 이렇게 실무수습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향후에 심리상담사협회도 그러니까 왜 수련이 빠졌느냐? 당연히 합니다.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투입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런 수련 교육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직역인 그 공인회계사가 보면은 거기도 심리상담사협회처럼 한국공인회계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실무연수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합격한 이런 수습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은 실무를 받아요. 보셨죠? 그러면 교육 연수가 뭐냐라고 보니까 예컨대 기본 실무가 있고 외부 감사 실무는 또 따르네요. 그래서 1년을 받습니다. 기본 실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수를 해야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 및 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실무를. 그러고 나서 다시 추가로 1년을 받아야 어떤 외부 감사, 즉 기업에 가서 자기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현재 이런 어떤 그 다른 직역인 제가 공인회계사 걸 가져와서 여러분들 이해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현재 이제 심리상담사가 이 법안이 정말 통과된다고 하면 심리상담사협회라는 것이 꾸려지는 것이고 그 심리상담사협회에서 그렇다면 6개월을 할지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 6개월 프랙티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1년을 할지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몇 바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그런 것까지 정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인간과 생활할 권리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 추상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심리상담사법은 추상적으로 이런 심리상담사라는 새로운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서 이 법을 통과할 사람에 대한 응시 자격,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실무를 받아야 된다라고만 추상적,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놓는 것이고 그 아래 디테일한 것들은 누가 하냐?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권리 의무라든지 새로운 직역이라든지 만드는 이 부분을 이제 선언만 할 뿐이고 그 부분 나머지는 행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 쓰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요. 왜 적절치 않은지는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시험 과목 하나 빠질 때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주고서 그거를 어떻게 매번 정기회의에서 그걸 통과시켜요. 그래서 있을 수도 없어요. 실무수 기간, 시간 이런 것들을 법에 쓸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공인회계사법도 그렇게 돼 있고 심리상담사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직역인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도 가져와 봤을 때 일단 시험 자격에 대해서 통과된 사람들은 그 회계사가 실시하는 실무 연수를 받아야 되고 그 실무 연수를 거쳐야 현재 우리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비즈니스 업을 통해 가지고서 개업을 해서 자기가 수입을 이제 일어날 수 있구나, 경제생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자기가 학부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나 석사를 땄다고 해서 그건 이론을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리상담사협회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아까처럼 질 관리라고 했잖아요. 몇 명을 뽑을 것이냐. 그리고 뽑힌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실무 교육을 시킬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심리상담사에 대한 어떤 국민의 어떤 전적인 신뢰라든지 여러분들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분들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등록 및 개업하는 것도 실무 교육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법에서는 그 부분은 다 하위 규범의 위임에 났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써놓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내용에 하나만 제가 좀 덧붙여서 이거는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법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께 한 가지만 정보를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법에 누가 수련도 안 받고 수련 요건도 없이 자격증 주는 법이라던데 이거 찬성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받거나 그런 글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지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됐죠? 이 법에 실무교육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을 뿐 이게 아무래도 뭐 상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시니까 국회의원들이 여러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뭐 인턴십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무교육이라고 표현돼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이 법에 반대하는 분들이 아니 뭐 몇천 시간 뭐 수련이 필요한데 그냥 주는 거냐라는 말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법은 반대한다라는 것은 실은 있는 것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즉 오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이건 수련 요건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상담사로 업무를 내가 하기 전에 자격을 등록하기 전에 실무교육 즉 수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 근거로 명시되어 있고 이건 나중에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되는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대할 게 아니고 나중에 하위 법령을 어떻게 정말 국민 마음건강 증진에 걸맞는 전문가의 실무교육, 수련교육으로 설계할 건지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있다 없다의 논의는 더 이상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은 몇 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이 되고 면접까지 이제 합격되면 연수 받고 자격증을 받는데 그냥 실무교육이라는 게 연수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몇 시간 교육받고 하면 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연수는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보시면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35조 1항에 되어 있죠. 35조 2항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교육 같은 거죠.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연수교육이 일종의 우리가 뭐 학회에 참석하거나 뭐 이렇게 소위 보수교육이나 연수받는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수교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실무교육이 우리가 잘 앞으로 설계하고 정해야 될 수련교육 또는 인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 변호사님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의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무런 병원에서의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로 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반드시 해야만 이제 전문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수련 요건은 없는 법이 아니고 실무교육이라는 용어로 법적 근거, 법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다시 뒤로 좀 가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짧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수련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이제 했으니까요. 자, 심리상담사와 관련해서 이제 학회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심리상담 관련한 분야에 이미 국가 자격증이 있죠. 뭐 직접 심리상담 자격증과 동일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임상심리사 등등 국가 자격이 있는데 이 국가 자격은 지금 뭐 이런 우려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역은 잘 모릅니다만은 청소년 상담사 아까도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거는 일종의 절대평가잖아요. 몇 점 이상 받고 평균 몇 점 이상 되면 합격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관리 차원에서 합격 인원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다 잘 봤다. 그러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도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응시인원이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이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시험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 그 꽈락 점수에 도달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분이 많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자격 제도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회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심리상담사도 그냥 누구나 응시해서 쉽게 취득하고 그냥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일단 그 답을 좀 드리면은 이 법안이 가진 시대적 역사적 지금 소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이 두 법안 모두 뭐냐면 이 발의된 것은 이제 흔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운전면허 자격증 아니에요. 네, 누구나 따는 게 아니고요. 심리상담 전문가의 단독 입법을 상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다른 직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고 지금 상담학회가 진행하는 게 저도 사실은 2년 전에 여기를 들어와서 이 법안 만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직역 예를 들었는데 탐정 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겠지만 이 탐정 같은 경우는 현재 탐정법 들어오셨습니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들 흔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청소년 상담사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 상담사가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죠. 없어요. 단독 법안이. 이번은 심리상담사 법안은 단독 법안이에요. 저는 사법시험에 2006년 합격해서 2009년부터 했는데 지금 탐정을 만들자고 2009년 그때부터 이 직역은 그 은퇴한 그 경찰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동국대학교라든지 여러 곳이 있어요. 탐정 직역이. 지금 한 15년째 입법을 추진해도 안 돼요. 네, 매번 국회에서 빠꾸 맞아요. 여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분들이 우회를 했어요. 어떻게 우회했냐? 탐정 법안을 못 만드니까 한 줄 넣었어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겠지만 신용정보 보호법이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한 줄. 예를 들어서 뭐 어땠냐? 다음 각홍해라 해서 안 된다 해서 탐정 명칭을 쓰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탐정 아니면서.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해서 여러분들 탐정이 아닌데 내가 탐정이요 하면 잡혀간다고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탐정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직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신용정보보호법에 들어갔다고요. 다른 직역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기사인가요? 보시는데 간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간호사들 보시죠. 다른 직역으로. 간호사가 간호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은 간호법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간호법이 있든 말든 여러분들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네. 간호법이 없다고 뭐 간호가 의료 현장에 안 돌아가나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여튼 이분들은 간호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1953년도 이후부터 없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21개 단체가 왔는데 대한간호협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한의사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서 이거 만들어 달라는데 간호법이 없고 간호사의 근거는 의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지휘감독, 명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우리가 만드는 법안은 뭐라고요? 단독 법안이에요. 심리상담 법안.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것이고 쉽게 가려면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용역 받았을 때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우리 심리상담사도 통과가 어렵고 다른 지역들이 있으면 그냥 이런 다른 법안들이 하듯이 이렇게 우회하듯이
정신건강증진법이라는 이런 데 한 줄 넣는 걸로 가자. 이런 안도 사실 있었어요, 제안이.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난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 여러분들 여당하고 야당이 지금 심리상담 법안을 각각 발의했잖아요. 단독 법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엄청난데 여러분들은 그 역사적 이거를 그 세대적 사명을 잘 이걸 안 하다서 다른 지역들 예를 가져와 봤어요, 제가. 예. 그랬더니만 바로 다음날 이렇게 조선일보에 실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사 봤습니까? 광고? 간호사 단독 법은 안 된다. 보건의료체계가 망가진대요. 예? 보건의료체계가 망가진다라고 하면서 반대 광고가 올라와요. 이렇게. 그 협회 명칭을 보게 되면 뭐가 돼 있어요? 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협회도 반대해요. 왜 너네만 나가? 너네가 뭐라고? 난 간호사 반대한다면서 냈는데 이런 유사 형평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내부 진영에서도 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독법안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줘서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만든다라고 하는 공익적 목적이 상당한 법이고 이런 단독 법안은 상당히 지금 시대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들에서 예컨대 뭐 저희 나와 있듯이 뭐예요? 공무원재해보상법이라든지 제대군인법 이런 데에서 다 심리상담을 하도록 유료로 지원해줘요. 근데 누가 할 겁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만들자고 하는 것도 단독법안으로 올라갔으면 지금 내부에서 야 좋다 하고서 지금 찬성을 해야 되는데 반대하고 있어요. 비전문가, 심리전공생 존립 피해 누가 책임지냐? 본인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수련하는 학부생. 아까 말씀드린 수련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신건강 써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마음건강을 얘기했어요. 이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정신건강과 마음건강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다르냐? 자격기부법에 따르면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는 게 있고요. 아까 저희 김희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회복지종교에 현재 심리상담이 지역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의료인이라 생각을 해요. 정신건강이라고. 그래서 심리학과가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이라는 마음을 쓰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가면 의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법안 반대해요.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전략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이 법이 통과가 되려면 합쳐야 됩니다. 힘을.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흔한 또 다른 자격증 나온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 국가 자격증이고요. 여러분들 직역이 보호되는 단독 법안은 역사적으로 의의가 매우 큽니다.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 진영 내 분열이 보다는 이 단합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가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법안 모두 심리상담사 직역을 다 배타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흔한 자격증이 아니에요. 운전면허 이렇게 막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요. 아까처럼 최종의료원 발의안을 보면은 업무에 보면 뭐라 되냐면 그럼 심리상담사 어떤 업무를 하는데 심리검사 평가, 심리자문 상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범위의료원 발의안 보면 상담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 마음건강에 대한 어떤 홍보 업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NCS에 대해서 아까 사회복지종교에 이미 심리상담에 등재가 되어 있었고 이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심리상담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심리상담사만이 해야 되는 거고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자격자가 와가지고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건강에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역 배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흔한 자격증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주 그 힘주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마디만 거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단독법 또는 기본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장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 전문성이나 윤리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면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질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고 이런 디테일한 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단독법으로 기본법이 필요한 건데 그게 지금 두 당에서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한 조항이 좀 부적절하다, 좀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는 문제나 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법 자체 발의를 반대한다는 거는 지금 엄청난 역사적 역행을 하는 것이죠. 이 법이 어떻게든 잘 수정 보완돼서 통과되고 그 이후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앞으로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후배들, 학생들, 전문가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좋은 환경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끼우는 단독법을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발의가 된 내용이라서 이 발의를 해준 국회의원들한테 여러분 연락처 혹시 아시면 다 전화하셔야 돼요. 고맙다고. 끝까지 잘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 분야의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는 전문가들을 위해서 꼭 좀 법 좀 통과시켜 달라고 여러분 응원하고 지지해도 모자랄 판에 반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변호사님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뭐 상담사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한데 말씀을 나눠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어떤 성과인데 또 굉장히 어떤 기회고 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데 법적인 어떤 그 흐름이나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쉽게 누구나 받는 자격증을 만드는 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자격이 나오면 그냥 흔한 자격증이 아니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아주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관심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요.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없었으니까요. 전문 상담사, 우리 상담학회 자격증 또 이 법에 대한 어떤 그 연구 용역을 함께 후원했던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증 이런 것들은 민간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도 그 공신력이나 전문성을 많이 인정받는 대표적인 민간 자격증이잖아요. 우리 상담학회 전문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마침 아주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일단은 두 법안 다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긴 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학회원들이 관심 가지는 내 지금 전문 상담사 자격증 그러면 어떻게 이 법이 생긴다면 법이 발의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 법에 적용될까? 내가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이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내가 민간 자격을 지금 우리 학회 자격이 공신력 있는 자격이긴 하지만 이걸 계속 해야 될까 하는 등의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이 법에 근거해서 어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네.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이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럼 알았다. 그러면은 심리상담사 법안이 통과돼서 뭐 향후에 되면 되는데 나는 이미 업으로 싸고 있는데 나의 말 그대로 이 비즈니스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여러분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태풍의 눈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이거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냐 마냐에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여기 달려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예를 들어 50인데 다시 시험 봐서 언제 따요? 정말 이거는 아니 지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심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뭐 폐업하는 소리냐? 이거 완전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가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태풍의 눈이고요. 현재 발의된 두 법안 모두 이 심리상담사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기득권, 이 자격부여에 관해서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최종위원회 발의안을 보니까 뭐라 되냐? 부칙 3조에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법이 예를 들어서 2023년, 2024년 이후 시행됐다. 그러면은 시행되고 나서 1년 내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자격증을 신청하면 여러분들이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특례를 둬가지고서 민간단체, 여러분들이 뭐 현재 상담학회가 발행한 그러면 난 1급만 주냐, 2급만 주냐. 법에 그런 거 안 쓴다 했죠. 그거는 몰라요. 난 지금 2급인데 그럼 1급은 당연히 따는 거고 난 2급인데 딸 수 있냐 없냐? 나는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는 이 법에서 얘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말씀드렸듯이 입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 부칙에 대해서 만들겠죠? 대통령령이라든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몰라요 그거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보건복지부의 과장, 그 다음에 심리상담 전문가인 교수님,
각종의 이해관계인들이 가가지고서 협의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1급이라도 따서 빨리 등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여러분들 예컨대 재개발 재건축 딱지 있죠. 그런 거도 오를 갖다 막 사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시간을 정해놔요. 예컨대 뭐 2022년 뭐 6월 1일 전에 소지자만 준다.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들은 막 한 건에 막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완조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한들을 어떻게 둘 거냐. 그거는 법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향후에 실제 이 실행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주무관청하고 거기에 테이블에 모여있는 TFT의 위원들에서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봤자 그거는 다 뜬구름 잡기 얘기예요.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테이블에 한국상담학회가 초청받아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에요. 왜냐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단체예요. 거기 나와 있는 과장들도 다 의사가 면허 소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임상심리사하고 친하지 상담학회하고 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 임상심리사는 다 준다. 아니면은 뭐 누군 주고 누군 뺀다 이렇게 했을 때 여튼간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상담학회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법에 부칙에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주겠다 이런 법안도 사실 이게 정말 발의됐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런 법안이 쉽지 않아요. 전범위원 발의안에서 뭐라 돼 있느냐? 민간단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냐? 이때는 심리교육학 이런 심리상담 전공으로 석박사학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대통령 정하는 수련기간을 충족한 자한테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자격증 다 주겠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학문 중에 나는 여기 뭐 그런 여기 뭐 다른 뭐 경제학이든 다른 거 들어갔는데 이쪽에 없는다만 못 받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부분들도 정할 때는 여기서는 일단 명시만 했을 뿐이니까 이건 예잖아요.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 등 안에 대통령으로 정할 때 그때 똑같이 TFT가 꾸려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TFT 꾸려지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 어느 하나가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거는 당연히 수정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거쳐서 공청회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TFT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단계는 그 첫 발을 내디딘 거고 나의 영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올까 말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말 그대로 생사라든지 경제 이해관계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럴 때에는 사실은 학회에 힘을 실어주셔서 학회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반영이 되어서 왜냐하면 개인이 가서 부딪히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각 본인들이 소속해 있는 학회에다가 이해관계를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 부칙에 내가 그래서 자격증 또다시 시험 보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할 수 있게끔 그쪽 여러분들을 반영을 해서 학회장님들이 학회가 그 이해관계에서 참석을 해서 발언을 통해서 여기 들어가는 게 관건이고 그것이 사실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격증 부여를 하면은 자격기본법이라든지 심리상담사 법안은 별개다라고 들고요. 향후에 실제에서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되면 민간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상담사는 민간자격증에서는 더 이상 발급이 안 돼요. 동일한 게 국가자격증이 있으면은 당연히 민간자격증은 발급 안 하게 고시합니다. 그럼 기존의 민간자격증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 부분은 이 심리상담사 법안 부칙에서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향후에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그 밑에 TFT에서 결정될 사안입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부칙에서 있는 소위 우리가 경과 규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기존의 이제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초기에 자격증을 어떻게든 발행을 해야 자격증 소지자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이제 경과 규정을 두어서 부칙에 법적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등 아무튼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이 심리상담사 자격을 발행해 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정하게 될 텐데요. 또 우리 학회원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규정, 그 법조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경과 규정에 보면 국가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을 발행해 준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국가 자격증 소지자도 굉장히 많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상담사 등등이요. 그러면 민간 자격을 가지고 심리 상담사 경과 규정을 통해서 진입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아져서 초기에 입지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등등의 불안 요소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문 받고 너무 어려웠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입지가 줄어듭니다. 예, 맞는데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런 거였어요. 이 법의 1조에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공익이에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 생각하면 한국상담학회가 추진이 되어서 여당 야당 각각 발의까지 했는 거 보면은 정말 저는 처음에 이 용역 받았을 때 한국상담학회라든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정말 이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두 대표님께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법안이 돼서 국가자격증 되면 학회들은 소멸될 거예요. 자기가 자행이잖아요. 학회가 소멸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거 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던 적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민간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왜 국가 자격증 만들어요? 그분들은 생각은 그거예요. 공익이에요, 공익. 퍼블릭 굿입니다. 공익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해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선의는 믿으셔야 돼요. 네, 발의했고요. 그분에 대해서 심리상담사 법안 최종현 발의안의 그 부칙 보면 특례로서 청소년 상담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다 주독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범미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돼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 대해서 주는 거 그러면 나는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반대한다는 그 마음을 제가 볼 때는 공익이라 생각한다면 좀 더 스코프를 넓혀보세요. 심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심리학과 졸업해가지고 4년 마치고 그 다음에 석사 2년도 마쳤다. 그 다음에 심리학과에서도 학부에서 전공했고 그 다음에 모자라니까는 거기서 3,000시간 이상 해가지고서 내가 심리센터도 만들고 다 지금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학부를 심리학과도 안 나온 사람들한테 자격증 준다? 난 반대하면서 지금 반대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습에 비춰서 거울로 삼아서 왜 이들한테 주냐? 난 반대한다는 모습을 한번 비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 제안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튼간에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실제법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 질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심리상담 및 지원 등 계속해서 이 사회가 고도화 발전됨에 따라서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니즈, 욕구들은 커지고 있는데 어느 법에서도 누가 할 건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심리상담사법에 들어가서 이 부칙을 뺍시다 라고 빼고 올라가면은 청소상담사를 이런 애들이 또 와서 피켓 들면서 나 반대한다 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 같이 한번 저는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런 어떤 심리상담 커리큘럼을 교육을 우리가 이수했다라고 하여간에 최대 공약수든 뭐든 하여간 합칠 수 있는 사람, 컨센서스가 또 실무를 거친 이 정도 사람들은 되지 않겠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심리상담사 직역을 좀 더 시장을 키워서 함께 가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한번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여튼 그걸 떠나서 난 공익 떠나서 내 사익으로 따지면 내 파이가 줄어들 수 있는 거 있냐,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냐, 그 말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참 어렵다 이 부분은. 근데 하여간 제 개인적 생각을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 말씀 토론한 내용들을 하셔서 일단 저는 적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공감이 되고 또 학회원 분들이 우려하는 또는 불안해하는 입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나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지점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공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법이 국회의원 두 분이 왜 발의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설득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국회의원이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게 저희 진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공익적 목적, 국민 마음 건강에 필요한 법이다. 그 공익적 목적, 법적 그 입법 취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절대 발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발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학회 고유의 여러 가지 아카데믹하고 학술적인 단체로서 더 특화되고 이미 심리상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더 전문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학회로서의 기능을 앞으로 더 우리는 강화하되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어떻게 보면 자격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회의 역할은 아니었던 거죠. 국가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 전문가 윤리를 가지고 해왔던 것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법이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을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회의원 또 국회의원실에서 이미 심리상담 분야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에 굉장히 확장돼 있고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몇몇 영역에는 국가 자격 제도도 들어와 있고 물론 이번처럼 단독법은 없지만 국가 자격 형태로 운영되는 어떤 직역들도 있고요. 근데 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심리상담 영역을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묶으려 하고 울타리를 짓고 안전한 어떤 법적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이분들을 어떻게 배타적으로 다 쳐내고 특정 전공, 특정 대상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도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 권리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에 이 법을 이미 이제 없던 걸 만드는 직역을 만드는 법이라면 딱 처음부터 정하면 되겠지만 이미 현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함께 갈 수 있는 법으로 설계를 하겠지만 아마도 이 법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좀 더 엄격해질 수도 있고 좀 더 뭐 자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처음 만드는 이 법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공동의 선 또 공익적 그 입법 취지를 실현하는 것인가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솔직한 답변,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학회에 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원들의 어떤 복지 또 권익의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한번 보고 다음에는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타가 있네요. 8번인데 7번으로 돼 있는데 자, 지금 최종윤 의원 발의안에 보면 여러분 좀 용어가 생소할 수는 있는데 경업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은 뭐 겸업 여러분 이렇게 겸직하는 거죠. 겸업과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인데요. 아무튼 이 겸업 금지 또는 경업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상담 분야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상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그 대표적인 하나의 활동 방식이 여러 상담 기관에서 프리랜서 또는 시간제 상담자로 그러니까 A라는 상담센터에서는 평일날 상담을 하고 주말에는 B라는 상담센터에서 또 상담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소위 이렇게 겸업 금지하면 나는 그럼 불법적인 활동이 되는 건가 하는 이런 딱 불안 또는 질문이 떠오를 만한 그런 조항이 있어서 여러 또 회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형태가 불법적인 활동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인지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법적으로 경업 금지냐 이렇게 또 질문 주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일단 경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다른 경쟁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할 때는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겸업이라고 하면은 아니 내가 A라는 회사 다니면서 또 다른 부업을 또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경업이든 겸업이든 간에 일단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뭐 특별하게 같은 조항으로 내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단 구별은 되지만 큰 구별실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그 심리상담 전문가로서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프라이드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생계 유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 프라이드가 있으면 뭐합니까? 먹고 살아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로스쿨 나와가지고서 자기가 실무수습 기간 동안에는 뭐 최저임금 정도
받고서 이제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턴 비슷한 거니까 자기도 로스쿨에서는 이론만 배웠지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 와가지고서 소송도 따라다니고 글도 서면도 쓰면서 첨삭도 받고 하면서 자기가 말 그대로 변호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듯이 만약에 이제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본인들이 뭐 학부를 전공 그다음에 나와가지고서 뭐 2급이든 1급이든 자격증을 따가지고 하는데 보면은 연봉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 대학의 어떤 상담센터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담센터에 고용돼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연봉이 그렇게 한 3천에서 4천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여튼 그 프라이드와 어떤 자기의 어떤 직업적 자긍심과 그 현실과의 일단 괴리에서 아까처럼 다른데 여러 상담 기관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을 때 이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소속 법인의 승인 허락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은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경업금지 조항은 최종의원 발의안에 올라가 있어요. 그 발의안을 보면 28조에 경업금지라고 돼 있고요. 뭐라 돼 있냐면은 거기 법인이라고 돼 있어요. 법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1인 1개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제가 서초동에 있다. 그럼 서초동 사무실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능력이 좋으니까 나는 서초동도 하고 부산에도 열고 대구도 열고 대전도 연다.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일반적으로 전문직 자격증은 자기가 1인 1개소 원칙이에요.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국민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요. 그럼 나는 이렇게 대규모 전국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법인을 꾸려서 해요. 마찬가지로 저희 심리상담사법을 저희 입법 디자인할 때도 1인 1개소 원칙이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서 여러 개 하면은 결국에는 이때도 극과 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 없다고 해가지고서 뭐 다 그럼 안 되고 되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1인 1개소 원칙을 삼았고요. 다만 심리상담 법인은 꾸릴 수 있다. 저희가 법무법인을 꾸려가지고서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다 만들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법인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문을 보면 뭐라 되어 있느냐? 이런 심리상담법인의 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원은 여러분들 이야기한 근로자를 말한 게 아니고요. 이 사원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말 그대로 법인 꾸리면 개업한 심리상담사 3명이서 예를 들어 저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개업 변호사 3명이서 그걸 법에서는 사원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상법상에 있는 그 개념을 따와서 사원이라고 되어 있지 조합원이에요. 파트너. 여러분들은 파트너, 우리도 로펌 보면은 파트너냐, 어쏘냐 이렇게 나누듯이 마찬가지로 심리상담 법인 꾸릴 때에도 개업 심리상담사가 나는 그렇다면 법인을 꾸려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열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트너들. 그런 심리상담의 법인의 파트너 또는 나는 말 그대로 출자리에서 만든 파트너 아니지만 그 심리상담 법인, 그 로펌에 고용된 변호사일 수도 있잖아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라고 해서 어소 변호사처럼 소속 심리상담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파트너라든지 소속은 예를 들어 법무법인 서희다. 그럼 서희에서만 활동해야 되지. 아니 거기 있는 의뢰인들 데려가서 다른 B라는 로펌 가가지고 막 빼돌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인이 형해야 되잖아요. 이때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런 로펌이라든지 법무법인이라든지 심리상담 법인을 꾸렸으면 그 소속된 법인에 대해서 그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 경쟁업체 가가지고서 본인이 상담하고 있는 고객들, 내담자들을 빼돌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는 나는 이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파트너 맞지만 아니면 이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소속 심리상담사는 맞지만 생계상 딴 데 가서도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법인에 있는 다른 파트너들의 동의를 받든다가 아니면 법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 그 부분들은 실제 다 엑스큐즈가 될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인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은 승인을 허락이나 받아서 활동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르더라도 무방하다. 원래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여러 그 심리상담사들이 합쳐져 있는 법인을 어떤 식으로 꾸릴 것이냐. 그렇다면 법인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라 라는 취지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양해라든지 허락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은 실제 현실과 충돌되는 일이 없다. 설마 자기가 이렇게 예컨대 뭐 그 법인에서 여러분들한테 연봉을 월 500씩 뭐 1000만 원씩 주는데 딴 데서 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법인에 소속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 생계비도 못 주니까 내가 딴 데 가서 부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다? 나와야죠, 그 법인을. 그래서 허락 받아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무상편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함께 이제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겸업, 경업,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승인 허락을 받은 활동, 또는 그 이제 충분한 그런 보수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행 상담 활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다 불법적인 활동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법적인 어떤 의무나 어떤 그 법인을 이룬 상태에서 뭔가 그렇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또는 일종의 배신 배반적인 그런 활동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있는 조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준비된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회를 쭉 진행해 봤고요. 지금 예정된 남은 시간 약 한 30분 정도 딱 맞춰서 이제 시간을 확보했는데요. 남은 시간은 Q&A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분 참가 신청을 하실 때 하신 분들에게 그 사전 질문을 등록하실 수 있는 그 안내 메일, 안내 문자를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된 질문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하면서 변호사님과 함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8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사전에 등록된 질문들의 내용들이 답변이 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 질문들을 설명드려 볼 텐데요. 일단 기타 질문부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의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법안 우리 윤동욱 변호사님도 그렇고 법안이 연구될 때 한국상담심리학회도 함께 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이번에 발의된 이 입법 발의된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회원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제가 답변 드리면요.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학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번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고 아마 여러분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내용 그 공식적인 입장문에 대한 내용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장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 법이 정말 국민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를 규정하고 또 공익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이 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필요하다면 뭐 수정도 요구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실 거다라는 큰 틀에서 그런 방향은 가지고 계시고요. 이게 이 법 발의를 반대한다라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오늘 설명을 드린 걸 통해서 여러분 많이 이해가 생기셨을 거고 이 법이 뭐 완벽하고 온전하고 아주 그냥 아무런 흠이 없는 법이니 여러분 다 찬성해 주세요. 지지를 보내주세요.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수정하거나 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은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남겨져 있고 지금 기존의 기본법 단독법으로 의미 있는 이 법이 발의됐으니 이걸 어떻게든 통과돼서 다른 전문 직역에서 그토록 만들고 싶어하는 단독법이 우리 심리상담 영역에 게다가 두 의원이 여당 야당 의원이 발의한 상황에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겠는가 이거를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겠지만 그 안에 필요한 부분들은 잘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또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상담심리학회 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법안이 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변호사님 이거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 도란 얘기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얼핏 드렸지만 그 탐정 지역을 말씀드렸잖아요. 탐정 지역은 제가 변호사 되기 전부터 2009년 이전부터 들어오다가도 안 돼서 하다가 최근에 한 15년, 16년 만에 됐거든요. 그 예를 비춰본다고 하면 간호사법은 지금 단독법으로 만들자고 한 지가 벌써 언제니까 6.25 때 이후부터라고 하면 좀 50년째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 회원들은 가장 궁금하시겠죠. 이게 뭐 언제쯤 통과될 거냐 했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심리상담 진영 내에 있는 분들이 이 법에 갖고 있는 의의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제가 안타까웠던 건 그런 거죠. 그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심리상담사니까 상담만 해. 우리는 심리사야.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심리사가 하는 것과 상담사가 하는 말 그대로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은 뭐 다릅니까? 결국 심리사도 심리상담을 해요. 네, 상담사분도 심리상담을 하지요. 우리가 무슨 인생 상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같은 걸 하는데 서로 이게 다른 곳을 바라보니 아니 나는 너랑 같이 갈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라고 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법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 단독 법안이니까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통과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하면은 참으로 저도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것만 말씀드리면은 여튼 최근에 뭐 가습기 살균제도 비롯해서 계속해서 심리 상담에 대한 그 보건복지 정책 기본 계획도 있고요. 이게 그 만들어지면서 심리 상담에 대한 어떤 처음에 개념도 없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상담하게 되면은 뭐 학교에서 뭐 진로 상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직 갖고 있던 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인식이라면 지금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지고요. 처음보다는. 그 다음에 자기 관할도 처음에 아니라 했거든요. 이걸 왜 보건복지부에서 하냐? 교육부로 하라.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지났다라고 보고 그게 먼 얘기가 아니라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 제가 처음에 이 용역 받아서 할 때. 그것이 지금 또 이 법안이 정말 통과될 것인가 했는데 통과됐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와가지고서는 이런 법안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상 법안, 저희가 만들었던 용역 법안과 그 임상심리협회에서 만들었던 그 법안 두 가지 갖고서 우리가 논의했었는데 지금은 구체화된 여당, 야당의 입법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별법에서 심리상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개별법은 나와 있는데 모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이번 21대 국회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서 이게 저는 뭐 아니면 도왔다. 중간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실무 교육과 실무 경력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여러분인지 한 분이 여러 개를 올려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 중에 응시 자격에 실무 경력 뭐 5년, 뭐 3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실무 경력은 수련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종사한 기간이란 그 이제 소위 심리 상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 종사한 그 경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수련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고 저도 좀 부연 설명했듯이 여러분이 수련 요건을 채운다고 할 때 내가 실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 상담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기도 하고 하는 구체적인 수련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내가 이제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겠지만 그러한 정해진 수련을 받는 것을 실무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법에 있는 실무 경력은 그 분야 그거는 뭐 아무 데나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그 반대 청원에 좀 황당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럼 타로 심리 상담도 자격 취득할 수 있는 뭐 경력이 됩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 되겠습니까? 예. 타로 점 보는 거를 상담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뭐 일종의 상담이니까 인정해주지 뭐 그렇게 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반대 주장이죠. 당연히 대통령령에서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면 수련을 받았다는 것과는 달리 실무 경력은 그 기관에 종사했다고 한다면 주로 보조 역할을 많이 했거나 뭐 거기에서
좀 행정적인 역할을 했거나 이런 정도를 볼 수도 있고 좀 더 엄격하게 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두 법안에서 말하는 실무 교육은 수련으로 대체된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턴십, 인턴 레지던트 이런 식으로요. 실무 경력, 응시 자격에 주로 쓰여져 있는 실무 경력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냐, 그런 기관에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느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해한 게 혹시 좀 틀린 게 있거나 좀 바로잡을 게 있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타로 한 것도 너네가 점집도 그러고 상담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악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분노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냉소적으로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말 그대로 비난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정상적인 어떤 비판을 위해서 생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난 목적으로 쓴 것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실무 영역 같은 경우는 실제 봤던 거는 제가 이 초창기 때 용역 과제를 하면서 독일법을 봤거든요. 독일에도 이런 유사한 심리 상담사 직역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 특유처럼 거기는 실무 기관들 그 경력 요건들을 정말 꼼꼼하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그 이상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나중에 실제 이게 TFT가 꾸려져서 실무 경력에 어떤 종사했던 것을 인정하는 요건들을 할 때는 어떤 시설들, 인정되는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심리상담 전문가라든지 어떤 뭐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이쪽 학회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은 목석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타로 경력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일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다행히 맞았군요. 여러분들도 그런 정도로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저희 바라건대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실제 심리상담 분야의 실무 교육은 뭐 일종의 수련이라는 용어로 좀 수정될 수 있거나 뭐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되나 진행되느냐 아직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본법이 통과돼야 뭐 누가 출제하고 뭐 문제는 뭐 문제은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 기본법 단독법에서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시험과 관련해서 또 몇 회 응시 가능할지 뭐 여기까지 문의를 주신 게 있어서 변호사님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매우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심리상담사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도대체 시험 과목은 뭐가 나올 것이며 예를 들어서 뭐 몇 회까지 응시가 가능한지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렇다면 1급하고 2급처럼 나누는 거냐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말씀드린 초창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인데 법은 그런 시험 과목이라든지 뭐 시험 응시 횟수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는 정하지 않아요. 추상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만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향후에 이제 명령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이제 정해진 문제인데, 여튼 유심히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급하고 2급. 지금 현재 예컨대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컨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2급하고 1급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심리상담사도 2급과 1급으로 좀 구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부분은 향후에 이 법안이 실제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질 때, 2급이냐 1급이냐 나눌 때는 사실은 그 2급이 다룰 수 있는 업무 영역과 1급이 다룰 수 있는 업무 영역이 그렇다면 구별이 되냐부터 시작해서 나누는 실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안 토론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시험 횟수라든지 시험 과목들은 하위 규범에서 정해진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기본법, 이 단독법으로 이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정하는 거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정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본법에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 들어가야 할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이게 왜 법에 안 나와 있냐, 뭐 이거 너무 쉽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학회 또 아까 중간에 법에 근거해서 심리상담사 협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변호사님께서 중간중간 소개해 주셨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심리상담사 협회 이거는 어떤 민간단체 개념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가 지도 관리 감독하는 일종의 공익적 목적의 협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상담학회나 상담심리학회 같은 큰 기존의 이런 협회 역할들을 해왔던 그동안 또 많은 노력을 해왔던 이런 학회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협회로서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은 이제 심리상담사 협회가 법적 기능을 하게 될 거고, 예, 우리 상담학회는 말 그대로 이 심리상담 분야의 아주 고도의 학술적인 연구, 또 재교육 등등 우리가 학회로서 할 수 있는 또는 요즘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협회 기능, 자격관리 기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지 못했던 또는 좀 미뤄왔던 학술단체로서의 아주 멋진 일들을 앞으로는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민간 자격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만들어진 걸 근거로 대통령령이나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학회가 우리 상담학회원들의 권익과 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상담학회가 보건복지부 또는 여러 정부 부처나 위원회에 꼭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협력과 지지와 또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 질문은 대신할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회에 들어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단독 법안까지 실제 이제 여당 야당으로 해서 실제 발의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 만에 정말 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와서 아마 녹화하면서 그 당시는 입법 발의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용역으로 나왔던 그 법률안을 가지고서 여당 야당 1년 안에 정말 발의한 것까지 보고 나서, 그때 실제 또 이걸 학회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상담심리학회 빠지고 저희 한국상담학회 단독으로라도 이걸 해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과 가가 있겠지만 일단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일단 사회적인 또 국민들로 하여금 또는 국회의원들이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의 이 국민의 마음 건강 영역에 대해서 일단 문제의식을 갖겠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심리상담사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 부분의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심리상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내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구체적인 어떤 이해관계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찬반이 나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데, 지금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회원님들이 일단 우리라도 힘을 합쳐서 학회에다 힘을 실어줘서 내부에서 분열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학회장님을 믿고 좀 힘을 좀 실어줘도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또 하나 마지막 실시간 올라온 질문들 중에 이미 앞에서 충분히 다뤄졌다라고 제가 판단한 부분들은 굳이 다시 소개하진 않고 있고요. 학회 자격을 취득하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 전문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여러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근데 이 법이 생기면 더 이상 상담을 혹시 못하게 되는 건 아니냐. 이거는 뭐 약간 그 민간 자격과 관련한 그 부칙 경과 조치의 사항에서 좀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요. 이건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적어도 우리 학회에서는 현재 충분히 자격이 되시고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는 우리 학회원분들이
이 법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오히려 자격을 박탈되거나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지. 이게 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 잘라내고 시험 다 다시 보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이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이미 전문적인 우리 상담학회, 한국 상담학회에 준하는 어떤 전문적인 수련과 자격을 갖춰서 활동하는 분들은 최소한 이 법에서 배제되거나 제외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그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분들도 이미 현장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점도 제가 또 견해를 여러분께 밝혀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오늘 그리고 내일 바로 뭐가 또 결정되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지가 또 힘을 모아주시는 게 필요한 과정이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부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의구심이라든지 오도돼서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생기시고 이 법을 좀 더 잘 더 이해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출발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우리 학회장님께서 폐회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좀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질문과 또 격려와 힘을 모아주시는 학회원님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희수 회장님 폐회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도웅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박철영 위원장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두 분 모두 정말 열변을 토해 주셔서요. 제가 더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감회로 얘기를 드리자면 올해 학회에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나오셨는데 회원으로 그러니까 상담사라는 직분으로 복지관에 채용이 되셨어요. 정규직이시고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의료직 4급 처우를 받으셨던 거예요. 의료직 4급이란 간호조무사 처우인 거죠. 대학원을 나왔는데 간호조무사는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전문 상담직의 직종 구분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복지관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복지관마다 이렇게 직종의 구분이 없으니까 어떤 복지관은 알아서 잘해주시고 어떤 곳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법안이 필요한지. 아까 변호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심리상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단독 법안이 필요할 만큼 심리상담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상담 관련 법률안이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여가부나 여러 인사혁신처까지 101개나 존재를 해왔습니다. 이 안에 보면요, 놀랍게도 2019년 우리 그 논문에 여기에 상담 분야 자격까지 기재된 게 67건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상담사를 뽑겠다.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데는요, 19건만 있고 상담 관련 법률에 자격을 사회복지사가 41, 정신과 의사가 들어가게 돼 있는 곳이 18, 임상심리사가 36회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유령들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1급, 2급 노력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합니다. 저도 제자들 열심히 수련시키고 있으면서 왜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있는 현실에 언제까지 1급 왜 우리가 법안이 잘못됐느냐 마느냐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들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때인 것을 제발 좀 알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두 양당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 법안이 사장되지 않게 애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법안들이 참 많습니다. 이철우 법안, 김진표 법안, 전부 학교상담진흥법,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안, 전부 상담사 모법이 없어서 폐기된 법안이었고요. 신창현 의원 법안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상담사 기준이 없어서 잃어버린 법안이었습니다. 심리상담 영역에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많은 법안들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이 법안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어쩌면 21대 국회 안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보호되어야 할 약자들이기도 합니다. 함께 사회 안에서 우리도 보호받으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누가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쟁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의 TFT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대의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손모아 바라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